우리 전원책 변호사께서 최근에 자정 기능이 고장난 정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정 기능이 고장난 정부란 말을 강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 자정 기능을 지난번에 그 아마 이 김공 앞에서 내가 뭐 주줄주줄 된 걸로 하는데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요사이 이 유발 하라리를 난 이재명 때문에 다시 읽어요. 예. 지난번에 유발 하라리를 다시 추칭해서 이러니까. 예. 그리고 거의 다 봤어. 그런데 뒷부분에 보니까 맞아. 이게 하라리도 이 얘기를 했지. 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장점은 자정 기능이 있다.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읽는 순간에 전율이 와요. 우리가 어떤 걸 읽었을 때 이거 누가 언제 어디서 얘기를 했더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라리도 맞다 이 얘기를 했다. 근데 자정 기능 하면 저는 얼핏 떠오른 첫 번째 물건이 필터거든요. 이른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정 기능은 사실은 그게 그런 의미의 자정 기능이라는 그렇죠. 뜻이죠. 네. 내가 지난번에 변기 얘기했잖아요. 네. 그 변기 얘기하고 나 솔직히 말해서 어떤 한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 여기서는 화장실 얘기나 자네 왜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오해를 사느냐. 예? 이러니까 자네 과연 이번에 그 언론계 출신입니다. 그래 이 방송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가령 뭐 보수 정권이었다면 그 화장실 변기에 세정제 넣는다는 얘기 했겠어? 자네가 아무리 문학을 하고 이래서 비유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야비한 비유를 하면 안 돼. 야비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는 사람이 오해를 했겠구나. 사실은 제 머리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짐바브웨로 망명 TV 하시러 가실 거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자유민주주의의 자정 기능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 필터가 뭡니까? 필터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필터가 언론이에요. 언론이 그래서 사회의 목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기자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기자는 정말 몇 명인지 가늠이 안 돼요. 엄청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확 늘려놓은 김영삼 정권이 사법시험을 이제 300명으로 참 전두환 대통령이 늘렸네요. 300명으로 한 건. 그다음에 이제 500명, 700명 되고 1000명이 되고 했는데 로스쿨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래서 내가 서울에 변호사 기업했을 때 1000명이 안 됐거든요. 서울서 변호사를 하는 분들은. 그리고 뭐 수원에 가면 한 20명, 성남에 가면 6, 7명 이랬었어요. 그렇게 변호사들이 귀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다 자긍심을 가지고 돈 이전에 가령 나는 애 없고 이혼하러 뭐 서류 들고 뭐 메모해가지고 들고 온 아주머니한테 혹독하게 나보란 적이 있어요. 남편이 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 그냥 좀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애를 안고 손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꼬깃꼬깃 2장을 꾸기서 왔더라고 접어갖고 그 돈을 어떻게 받아요? 아니 그분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쓸데걸 해서 한 30분 동안 그러지 말고 한 번은 용서를 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달래서 이제 용서를 하다 견딜 수가 없어서 왔겠죠. 그래서 내 말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보냈다. 좀 있다가 우리 건물 당시에 있었던 건물 6층에 있는 변호사 쪼로 내려와요. 정변 왜 이 사건 안 맡았어? 자기가 맡은 거야. 엘리베이터 올라간 거야. 내려가지 않고. 참. 그럴 정도로 뭐 사건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하나의 공기로서 기능을 하려는 변호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사회의 공기 역할을 했으면 아주머니 절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 못된 남편을 꼭 혼내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사회 공기 역할을 하는 거지. 웬만하면 참고 사세요 하는 거는 사회 공기 역할을 못 하신 거지. 그건 기자적 관점이고
변호사적 관점은 나는 더더욱 그 어린아이가 네. 빽빽거리고 울고 있는 어머니 등에 옆에서 빽빽거리고 울고 있는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 그 어린아이 앞에서 담배만 막 피워대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이 손찌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만화를 얼마나 봤으면 그런 나쁜 장면만 자꾸 연상을 해요. 사실은 내가 생활비는 안 벌어다 주면서 가끔 와가지고 마누라 패면서 돈 내놓으라 소리는 하고 남편이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안 저도 그 아주머니가 왜 그렇게 도박을 해서 드디어 끝까지 들어주셨어야죠. 드디어 집을 번듯한 집이 있었는데 집이 드디어 두 번째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정말로. 예. 자 그래서 이제 필터 얘기하다가 기자들 얘기하다 변호사로 갔네. 그 요 사이는 기자 이상으로 변호사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필터 역할을 또 누가 해야 됩니까? 방금 말한 법조계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필터 역할을. 그런데 사실은 이 사회가 그 아주 신진 사회가 되면요. 사회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데 되게 많아요. 학교 교사도 필터 역할을 하고 다 필터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 원로들도 필터 역할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은 가령 정치 그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그 바로 잡으려면 가장 1번이 언론이잖아요. 2번이 사법부고. 그런데 우리 지금 사회 한번 보세요. 1번이 사법부죠. 언론은 언론이 무슨 힘이 있나요? 나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그 토탈리테리아니즘, 이 전체주의, 자연스럽게 전체주의로 가요. 우리가 이번 대선 전에 뭘 걱정을 했습니까? 야, 이제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스트들이 벌이는 전체주의 국가. 과거에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라면 두 개가 떠오르죠. 하나는 나치즘 그게 뭐 파시스트까지 뭐 포함해서 나치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 특히 스탈린 시대의 공산주의가 문자 그대로 전체주의였죠. 그 이 토탈리테리아니즘, 이 전체주의는 그 사실은 이게 그 마이클 샌들이 그 자주 얘기하는 공동체주의 혹은 연대 사회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이 가끔가다 그런 착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전체주의는 문자 그대로 집단주의 중에서 최악의 집단주의입니다. 컬렉티비즘 중에서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미하일 바쿠닌이 늘 공격하던 독재자가 반드시 지배자로 올랐어요. 그 스트롱맨이죠, 이른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이 자본한 포퓰리스트들이 집권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면 전체 사회가 그대로 이 평균으로 묶여져서 다 침몰한다. 그리고 자유도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지면 당연히 책임도 사라집니다. 책임이 없는 사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자유와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도 없고 책임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회가 올 거다 이러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번에 나는 이게 처음에 이재명 새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위성락의 입에서 나온 말로나 보이더라고. 뭔가 하면 민주주의의 복원 그걸 제일 앞에 내세웠더구만. 그리고 한국이 돌아왔다. 이번에 이제 G7 가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마치 그 옛날에 그 에마뉘엘 마크롱이 자기 취임하고 나서 다보스 포럼에 갔잖아요. 그때 이제 만 40세가 됐을 겁니다. 다보스 포럼에 가서 연설한 제목이 그겁니다. 프랑스가 돌아왔다. 프랑스는 내가 지난 1년 동안 노동계획을 완전히 했다. 이제는 해고가 자유스럽고 투자를 하면 우리 프랑스 정부가 뭐 이렇게 보장을 해줄 테니까 프랑스에 투자를 다 해주세요. 프랑스가 돌아왔다. 제목이 프랑스가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한 말이 우리가 한국이 돌아왔다. 한국이 어디로 가는데 지금 돌아왔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복원됐다. 자유는 빠지고 민주주의가 복원됐다. 민주주의가 복원됐다는 말은 앞에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딱 보면 아, 이거 벌써 전체주의적 사고가 있구나.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쪽은 문자 그대로 1인 독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가령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아주 간단한 도시고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벌입니까? 근데 내란이라고 해서 지금 내란 특검을 하거든요. 네. 나는 내란 특검조차도 나는 되게 웃기는 용어라는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내란이 성립한다고 할까? 네. 어? 아직까지 내란에 대해서는 내 같은 사람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걸 내란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나 주장을 한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특검을 하려면 계엄 특검을 해야지 차라리. 예. 그 계엄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네. 비상계엄을 했는지 예. 아니면 윤석열 차라리 깨놓고 말해서 윤석열 정권 적폐청산 특검을 해야죠. 그렇지. 그게 특검 차라리 예. 계엄 특검 이렇게 하는 그게 거지. 옳은 건데 내란 특검 이래버리면 네. 자기들이 비상계엄 선포한 행위 자체를 내란으로 특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저 같은 이게 소위 뭐 불악 무식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허영 교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색이 헌법학을 내서 훔볼트상을 받으신 분이 왜 이걸 내란으로 하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럼 그분은 뭐가 되느냐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그 잘못 판단해서 네. 비상계엄을 밤 10시 23분에 선포를 했고 그리고 그 직후에 국회로 모여든 그 심야에 국회를 쫙 모여들었잖아요. 네. 190명이. 네. 그 190명이 국회로 모여들어서 심지어 거기에 의원식은 월담까지 해서 이게 본회의를 열었고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만장일치로. 네. 그런데 만약에 내란이 되려면 그게 수능을 안 해야죠. 그렇지. 군대를 밀어붙여야죠. 그렇지. 다 때리 끌어내고 문자 그대로 끌어내고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능을 해서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네. 헌법에 복종을 한 거예요. 네. 헌법을 위반을 한 게 있으면 내란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해서 헌법을 뭐 위반을 하면 이 명백히 내란이에요. 뭐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형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란이란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예, 내란이란 예. 국헌문란이 예. 내란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 헌법을 위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헌법에 수능을 해서 국헌이란 국가의 헌법 줄임말이고. 예. 그래서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잖아요. 네. 그럼 뭐가 내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0분 양보를 또 해서 이 그 곽종근이 말대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뭐 끌어내는 행위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없었잖아요. 네. 네. 109명이 아무런 방해 없이 회의를 열어가고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해제 요구하는 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왜 내란이냐는 거예요. 나는 이 내란이라는 것이 왜 내란인지는 지금 민주당은 모를 거예요. 아마 이게 앞으로 20년, 30년 다음에 정권이 또 바뀌고 어쩌면 그러고 나서도 한 10년이 더 지나고 나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평석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소속인 하나도 안 냈잖아요. 소속인을 하나도 안 내고 내란 행위만으로 그것도 내란죄를 쏙 빼버렸어요. 예? 탄핵소추 안에서. 아니 계엄을 해제하는 국회의 의결 과정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전원이 연행되거나 체포된 사람 없이 모두 다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갔는데. 그래 그걸 내란이라고 했는데 뭐 자세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이 자꾸 이제 여기로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언론이 내가 요사이 그걸 신문을 보고 있어요. 어느 신문에도 심지어 이게 조선일보에도 기명 칼럼이든지 산의 칼럼이든지 혹은 사설이든지 아니면 기자의 눈 같은 데든지 어느 누구도 이게 왜 내란이냐 이렇게 때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게 편집국장 같았으면 아마 내란 소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작년 12월 아마 10일경쯤 되면 아마 한 번에 뽑았을 거예요. 과연 내란인가 하고 물음표를 하고 시커멓게 하면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내란이라는 것은 엄청난 다른데 윤석열을 내란의 수괴로 몰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우리 언론은 아무도 필터링을 하지 않았어요. 다들 다수의 그 힘에 다 눌려버린 거야. 앞으로 이제 두고두고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계엄은 위헌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계엄은 내란인가. 저는 그 두 가지 질문이 아직도 정확한 답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계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이건 헌법학자들 한 90%는 저하고 생각이 같을 겁니다. 뭔가 하면 계엄의 발동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에 적혀 있잖아요. 네. 그 발동 요건에 대해서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의 판단 여부는 오로지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판단, 그 윤석열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파면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그 심리 과정에 몇 가지 문제를 드러낸 거예요. 우선 피소추인인 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이 전혀 보장이 안 됐잖아요. 재판하는 대부분 기간 동안 구속이 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불법 구속이라고 봐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구속영장을. 그리고 원래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다 청구를 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든 이건 앞으로 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나는 오동훈은 우선은 자기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렇게 움직였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동훈도 자기 죽을 때는 후회를 할 거예요. 아, 나 그때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왜 그런가 하면 오동훈이라면 너 따라 붙는 퀘스천 마크가 바로 그 문제일 테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이 문제는요. 적어도 우리 법학계에서도 절반은 반대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먼저 필터링을 해줘야죠. 그렇죠. 지금 그런데 언론도 사법부도 내가 방금 헌법재판소 얘기를 했지만 전혀 필터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방송에서도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첩보영장을 심사를 한 판사 2명 그리고 구속영장을 심사한 차은경 부장판사까지 이 세 분이 아무도 공수처 영장 청구한 사람 나와 있잖아요. 네. 혹시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딱 한마디 물어봤으면 되는데. 물어봐야죠. 엉뚱한 거 물어봤잖아요. 진짜 이게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물어봤죠. 네. 예, 그거 하나 물어보고. 비상입법기구가 지금 현재 국회 말고 다른 걸 뜻하느냐? 뭘 다른 걸 뜻하느냐? 의미하느냐? 옛날 국가보위 그렇지. 그걸 아마 그 대답을 끌어내려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80년에 그 답을 들으려고 물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그냥 영장 발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증거를 인멸할 우려 있다. 딱 그래서 영장 발부해 버리잖아요. 네. 현직 대통령이에요. 현직 대통령을 구속을 할 때 적어도 이게 영장 청구를 하는 쪽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처럼 검찰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수사권이. 경찰에 있고 공수처에 있고 검찰에 있고 찢어져 있거든요. 이러면 확인을 해야죠. 판사는. 네. 형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시는데 오늘 들으니까 또 새롭게 들리네. 아니 그렇죠. 그래서 필터링이 안 되면 내가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넥서스에서 유발 하라리 얘기를 했지만 유발 하라리는 이재명 대통령도 존경을 하니까 자기가 그래서 아닙니까? 유발 하라리 교수 얘기가 나왔으니 거기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들은 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법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권력을 유지하려고 법을 파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법 자체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뭐 단도직입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법 조문의 허점을 다 이용해서 그 바늘 구멍 같은 걸 통과해서 이재명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났어요. 우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장동에다 백현동에다 위례 신도시에다 선한 FG 후원금 사건을 몽땅 다 병합을 한 것이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나는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런 행운이라고 나는 말하겠습니다. 그런 행운이 없었으면 오늘의 이재명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유창훈 판사처럼 영장 심사를 하면서 위증교사는 명백히 범죄가 소명되지만은 그래도 당 대표로서 지금 방어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하겠다. 이런 유창훈 판사의 선의가 없었으면 오늘 이재명은 없습니다. 그때 병합을 할 당시에 대장동, 백현동, 유래 신도시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비슷하므로 그게 이유예요. 예. 백현동하고 대장동하고 위례 신도시가 전부 다 똑같은 개발 비리니까 예. 예. 그리고 개발업자를 끼고 한 배임죄다. 같은 종류다. 이러는데 이걸 병합을 해놓으니까 위례 신도시 하나 끝났는데 이미 2년 지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대장동은 앞으로 2, 3년 더 지나야 끝날 것으로 사이즈가 훨씬 큰 대장동도 남아있는데. 그다음에 또 백현동이 드디어 시작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성남 FC 후금 사건이잖아요. 그 한 10년쯤 한 10년 걸리겠네요. 재판을 하면 총계 한 10년 넘게 걸려요. 지금 속도라면 10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10년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판사는 또 몇 번이나 바꾸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또 판사 바뀔 때마다 앞에 재판하는 게 워낙 많잖아요. 증인들 다시 부를까요? 또? 예, 그거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을 파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파괴하고 있잖아요. 법을 파괴한다는 것은 법 조문에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 정신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법 정신이에요. 가령 우리 공직선거법이 어떻고 그다음 형사소송법이 지금 다 바꾸려 하잖아요. 선거법 개정 그다음에 뭐 형소법 지금 개정. 뭘 바꾸는 겁니까? 문자 그대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위인 설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낯이 간지럽단 말이에요. 위인 설법, 위인 개법, 위인 폐법. 이러니까 말이 세 가지 가능할 것 같네요. 이분이 밑에서 물었잖아요. 이 정권 출범하자마자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 중지된다. 이러면 또 그래도 이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은 신문 사설에 한 번씩은 다 언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영 칼럼이 나올 거고 혹은 내같이 성질 더러운 사람이 특별 기고 이래가지고 이런 개 같은 사회가 있나 그건 또 난리를 칠 거고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법원 판사들이 먼저 쫙 던져왔단 말이에요. 이 서울고등법원 형사칠법은 먼저 딱 들어누웠고 뒤이어서 대장동 우리도 재판 안 해. 뭐 재판 당분간 중지 추후 지정 이래버리고 위증교사도 뭐 날짜 잡으면 넘기지 이래버리고 이제 수원이 남아있어요. 수원. 수원의 대북 송금 사건하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거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판사들이 재판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그래서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걸 유심히 좀 살펴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화영이가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그 징역 7년 8월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확정된 사실관계에는 온갖 얘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이름 수십 번 나와요. 그 안에. 1심 판결문에는 무려 이재명 이름 세 글자가 104번이 나옵니다. 그걸 104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다음에 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걸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이건 이화영에서 모든 연관 기록이 똑같아요. 이재명 사건 피고인 이재명 사건이나 이화영 사건이나 각 그 참고인 진술조서 그다음에 뭐 증거물 이름이 다 똑같죠. 다 똑같단 말이에요. 모조리 똑같아요. 이러니까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 판단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재판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주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미 대법원이 확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봤자 재판을 한두 번 하면 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니까 이걸 아마 수원의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와 배석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지금 민주당에서 다들 그 관심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설마 주자들이 까불지는 않겠지. 만약 재판기를 잡으면 그 사이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언론 본회의에 통과. 지금 그래서 민주당 일부에서 그러지 말고 이 법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학은의 씨앗을 미리 다 뽑아버려야 그렇죠. 된다. 아마 새 대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그 할 일이 그럴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성을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그걸 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 안 하고는 불안하잖아요.
언제 무슨 그 만약에 시작을 해버리면 그때 가서 또 법 바꾼 다음에 또 낯간지러운 일이 된단 말이에요. 박수현 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법안 원문을 보니까 부칙에 이 법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한다. 예. 유예 기간 없고 경과 조치 없고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웬만한 법률 개정안은 유예 기간과 그 경과 조치가 있는데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과 조치하고 유예 기간이 즉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딱 이름을 박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즉시 적용된다. 자, 그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재임 기간 안에 5년 동안 그러니까 2030년까지 예. 재판이 중지된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뭐 다들 승복을 했다. 뭐 어쩔 수 없이 승복했다. 이 다수가 그리 밀어붙이니까 승복했다. 이럽시다.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이 국민의힘이나 뭐 새로운 보수 정당이 하나 나와가지고 나치처럼 막 완전히 대중 휘에 잡아서 압도를 해버렸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년 6월 달에 아니 다음 국회를 장악해야 되니까. 2028년. 그래서 또 법을 또 만들어. 지금 이런 법은 완전히 이 순간에 폐지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판 중지 정지법. 이게요 재미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대법원 그 파기환송심 사건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죄 확정 판결이죠. 그 다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파기환송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 절차는 그건 하나의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서울고등법원이 지금 중지를 했잖아요. 추후 지정으로 추정한다. 그 추후 지정이란 말인데 나는 이런 것은 언제든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추후 지정했다고 했으니 내년 초에 판사들 인사이동이 있으면 새로 부임하는 판사가 바로 공판기일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연하죠. 그게 아니고 뭐 올 가을이라도 추후 지정인데 우리 마음 바뀌어서 자 재판 다 하고 올해 넘기지 맙시다. 그러니까 올해 넘기지 맙시다 말 좋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방법이 참 많죠. 그래서 파기환송심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을 하면 그 순간에 이제 대통령 목이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이 대통령 목이 날아가죠. 왜 그런가 하면 직을 상실하게 되겠네. 피선거권 박탈령은 바꿔 말하면 당선 무효형이거든요. 그렇죠. 당선 무효형이잖아요. 이러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선고하는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 무서운 칼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보다도 대법원의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파기환송심 사건 이런 사건이 있는데도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에 모든 재판은 내란 외환 빼놓고 모든 재판은 중지된다. 인류가 안에 낯간지러우시는 거예요. 그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온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에 당선 무효형인 그 허위사실 공표제 행위라는 빼내는 거 그것도 밀어붙이려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해서 만약 면소 판결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이 다 나와 있는 이 사안을 두고 그렇게 법 조문을 바꿔서 면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걸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 문자 그대로 독재입니다. 문자 그대로 독재잖아요. 문자 그대로 딕테이터십.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참 어떨 때는 보면은 이 양반이 완급 조절을 하는 그런 센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 3대 특검은 그냥 왁 통과시켜 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 국무회의 때 공포를 했는데 자신하고 관계되어 있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그 면소 뭐 조항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법원 조직법 해가지고 대법관 늘리고 이런 것들 자신하고 아무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숨고르기 해 그래가지고 바로 민주당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그런 뜻을 전달하니까 민주당이 바로 거기서 그냥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지금 그건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원내 수석이 물었잖아요. 물어서 의견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완급 조절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여유가 그만큼 생긴 거죠. 풀들이 먼저 쫙 들어누우니까 바람이 불지도 않은데 쫙 다 들어누우니까 이제 그럼 그렇지 이놈들 그래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풀들이 누웠는데 오로지 딱 한 풀만 안 눕고 있어. 전원책 풀. 왜 저를 잡아가도록 하게 하려고 지금 그런데 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조위대 같은 사람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야, 내가 그때 정말 파기자판 안 하기를 정말 잘했지. 내가 그 알기로는 일부에서 뭐 이 정도 같으면 파기자판해도 괜찮습니다. 네. 뭐 결론입니다. 나와 했겠죠. 있는 거고. 네. 예. 그리고 2심에서 사실 2심에서 전원 무죄로 한 것은 전부 무죄로 한 것은 그때 너무 엉뚱한 거였어요. 너무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백인동에 그 자인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한 걸 패널로 그래서 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앞에 내놓고 이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이렇게 나라를 협박을 했다. 직무유기로 처벌할 테니까 말 들어라.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의견 표명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방송에서 형님이 하신 모든 발언도 다 의견 표명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심하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공직에 출마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네. 뭐 어떻든 네. 이 자정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이 자정 기능이 사라졌다는 말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자정 기능이 사라지면 물이 썩기 시작할 테이므로. 그 독재로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주의로. 예. 이 토털리테리아니즘 전체주의로 언제든지 이행할 수가 있다. 여기서 참고로 지금 이제 전체주의가 주제가 됐으니까 영국 대법원 판사를 지낸 조너선 썸프슨이라는 분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체주의자가 지니는 3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가 개인 숭배에 둘러싸인 카리스마형 지도자라는 점이다. 둘째는 자기 자신이 곧 국가라는 동일시 의식이다. 셋째는 정당한 반대자들의 수용은 거부한다. 아마 이 셋째에 주안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법의 지배가 아닌 자유재량 정부의 등장이다. 트럼프는 공공의 권력을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반대자를 제압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거기서 말하는 첫 번째 개인 숭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전체주의가 초기에서 보이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치즘 같으면 히틀러에 대한 개인 숭배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 개인 숭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요. 이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를 관통하는 것이 아직도 여전하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이제 옛날에는 김정숙,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보고 절을 하고 나가요. 학교에 가서도 절을 하고 돌아와요. 예. 그 3명은 늘 우리들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당은 어머니고 김정일은 아버지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이제 이게 세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그 머리가 딱 굳어지가 있는 것이 어릴 때부터 평생을 간단 말이에요. 내가 아주 알고 있는 재미있는 실화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6.25 때 헤어진 형제 때문에 이게 먼저 내려온 누이가 누나가 이 참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 바리바리 뭐 물건도 사고 해서 평양에 자산 유지했는데 아버지 탄광 쪽에 끌려가서 동생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중국 국경에 가서 동생을 불러낸 거예요.
월경을 뭐 이 도망갈 건너고 갔다 왔다 했던 시대니까 그래서 3박 4일 데리고 살면서 이게 사가지고 간 시계도 채워주고 뭐도 주고 고기도 많이 먹이고 네. 옷도 참 따뜻하게 입히고 네. 이렇게 해서 또 돈도 몰래 쥐어주고 이렇게 딱 했는데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누이 우리 이 김정일 장군님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정말 오늘 나를 살아있게 해준 분이야. 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혹시 죽거든 다시는 그 사람을 찾지 않도록 해라. 어떻게 연락이 오더라도 찾지 마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제 경험담이에요. 예, 기가 막히네. 예, 참 누이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있는 동안에 온갖 정을 차 헤어져야 돼. 그 정을 몇십 년 헤어졌던 정을 모니까 다 베풀어 주고. 근데 그 말이 진짜 본인 심정에서 우러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누구 감시의 눈초리로 어릴 때부터 세뇌가 돼가 머리가 그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 누구 옆에 감시하는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한 소리가 아니라 없었는데. 전혀 없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굳어가. 그러니까 둘만 있는 자리에서 머리가 그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네. 그게 우리가 전체주의로 가는 이 초입이 바로 선전선동입니다. 네. 나는 지난번 대선을 보면서 김문수 진영이 왜 이재명에게 따라 붙다가 끝내 제법 큰 차이로 왜 지는지 압니까? 그쪽은 선전선동을 제대로 했는데 이쪽은 전년 거리가 뭐 어떻게 말하면 정치관 선거를 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쪽은 꼭 그 국민학교 반장도 그렇게 정치관 선거 안 할 겁니다. 사이. 쉽게 말하면 저쪽은 처음부터 딱 그 전문가들이 딱 달라붙어 갖고 무조건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어떤 정책도 없어요. 내란제 프레임, 내란 종식, 내란 잔당 척결 딱 그거예요. 그 하나로 딱 밀어붙이고 그래서 아마 이재명 새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3대 특검 빨리 정리해. 지금 일극체제잖아요. 민주당의 일극체제가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양당의 그 네 글자 캐치프레이즈가 이쪽은 내란 종식, 이쪽은 괴물 독재. 아니 총통 독재. 차라리 괴물 독재라고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좀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괴물 독재가 이해될 만한 시간에 용어를 살짝 바꿔버렸어요. 총통 독재로. 그리고 총통 독재가 또 뭐지? 총통이라는 단어를 뭐지라고 했는데 선거가 돼버린 거야.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 뭐라 할 거 없습니다. 나는 요사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내가 뭐 원래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적어도 그 사람이 내란제 수괴는 아니다. 내란 수괴는 아니다. 이 얘기는 참 내 많이 하고 다닌 셈이 됐는데 네. 나는 윤석열 정권도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요사이 합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내놓고 확장 재정을 했습니다. 고간을 다 틀었잖아요. 지금 내가 왜 이 얘기하는가 지금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내놓지 않고 말은 안 했는데 역시 확장 재정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정권도 국가 부채를 국가 채무 뭐 부채는 아닌데 채무라고 해야 됩니다. 때는. 방금 지급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채무를 1,100조에서 한 1,250조로 한 150조 또 늘려놓았단 말이에요. 불과 3년 동안에. 연에 엄청난 600조가 넘는 예산을 줄이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출 경제 하나도 안 했어요. 마지막에 내놓은 예산은 677조지 않습니까? 그 정부 예산안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제 내놓고 확장 재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책실장부터 시작해서 그 한양대 교수 출신이더군요. 그 기본소득 아마 주장하는 분일 겁니다. 그분이 뭐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확장 재정을 주장을 합니다. 그분은 이제 김용범이라는 정책실장. 예, 전부 다 확장 재정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야, 이 확장 재정 이게 이재명 새 대통령이 내가 아직 대통령이란 말 입에 안 붙어가지고 새 대통령이 저하고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죠. 이게 우리는 GDP에 아직까지 50%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서구에는 다 100% 넘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이랬는데 우리 같은 이 변방의 화폐를 가진 국가에서 참 위험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서구는 유로화 그리고 영국은 뭐 브렉시트를 하면서 그 전통적인 파운드화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과 동족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이번에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도 트럼프가 영국과는 제일 먼저 합의를 했잖아요. 예. 네. 그 동족 의식이 철저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유로화도 없고 엔화 같은 그런 결제 통화도 못 돼요. 그 위안화를 갖고 있는 중국은 그래도 세계 G2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국민 총생산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예요. 이재명 대통령 참모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뭐 한국화를 이 기축 통화로 만들겠다. 아니 지난번 대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예. 저는 국민을 웃긴 적이 있죠. 저는 국민을 웃겨버렸죠. 그런데 그게 그 참모가 한 얘기인지 그 당시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인지 이 기축 통화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는 달러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달러화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전 세계 결제 통화예요. 네. 그리고 달러화에 준하는 결제 통화들이 이제 유로화, 파운드화, 뭐 그리고 일본의 엔화 그리고 그 결제 통화에 들기 위해서 시진핑이 지금 공갈을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건을 사갈 때 위안화로 결제를 해라. 다른 돈 안 받는다. 위안화로 결제를. 그 위안화로 결제를 하려면 위안화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자연스럽게 위안화를 네. 적어도 유로화나 엔화에 버금가는 결제 통화로 격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네. 화폐의 그 뭐라고 할까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원화는 미안하지만 전 세계에서 그런 돈이 있나라고 부르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화를 가진 나라가 확장 재정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아마 GDP에 현재 한 50.5% 정도 될 겁니다. 네. 우리 그 국가 채무가요. 예. 그런데 참 이 시청자들이 하나 이왕이면 오늘 방송하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국가 채무하고 국가 부채는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도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언론도 가끔가다 그걸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경제부에서 나온 기사는 구분을 하는데 정치부는 사회부서 이제 기사를 쓰면 구분 안 하거든요. 국가 채무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는 예, 부채 총액을 국가 채무라고 합니다. 네. 그 우리 같은 경우였지만 1,200조 거의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국가 부채는 거기에다 연금 부채. 예컨대 이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뭐 다 포함해서 군인연금 이런 연금 부채. 거기다가 국가가 이게 보증 책임을 지고 있는 공기업 부채. 네. 지금 공기업 부채가요. 나는 최근에 좀 늘었겠지 했는데 700조예요. 엄청납니다. MB 정권이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갈 때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389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늘어나서 이제 벌써 700조가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전부터 1위가 한전이고 15위가 한국가스공사인데 네. 거기는 15개 거대한 공기업들이 영업이익으로 네. 은행 이자를 못 갚아요. 이러니까 부채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일반 기업이 그런 경우에는 좀비 기업이라 그럽니다. 좀비 기업. 그렇죠. 예, 깡통 기업. 예, 좀비 기업 이래 부르는데 이게 이제 정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리더들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이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대 개선을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대 선례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국입니다. 네. 그리고 마가렛 대치 여사가 집권을 했을 때 네. 영국에서 뭐 브리티시 에어라인부터 브리티시부터 모든 거 레일로드까지 네. 모든 기업들이 1년에 적자가 1조 원이 넘었어요. 네.
그게 10개가 훨씬 더 넘습니다. 네. 그걸 마가렛 대처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민영화. 그렇지. 야, 대단한 발상이었어요. 민영화를 했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처음에. 왜 그 비투성이 그걸 민영화를 하면 가령 레일로드 기차 요금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우리 국민 다 죽었다. 이런데 천만의 말씀 한번 지켜봅시다. 민영화를 딱 했단 말이에요. 네. 기차 요금은 오히려 내려가고 1년 뒤에 흑자 철도로 바뀐 겁니다. 에어라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금융회사, 철강회사 모든 레일로드, 철로까지 민영화한 모든 기업이 첫해는 모든 기업이 합니다. 7개 기업, 첫해는 7개 기업이 다 흑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도널드 레이건이 좀 만납시다. 이래서 그 좀 전파를 해 주시라고. 그때 나온 책들을 보면요. 예, 우파의 기본 정식이 무엇이냐. 하나는 민영화, 하나는 탈규제.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실은 영국은 우파와 좌파가 오랫동안 싸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윈스턴 처칠이 옆에 이 노동당 당수가 화장실에 옆에 서가 있는데 자꾸 이래 넘겨보니까 왜 당신들은 크고 거대한 것은 전부 다 국유화하려고 하느냐. 제가 그때 유럽에 있을 때 그 좌파 정부가 들어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관공서에 가서 보면은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 도장 찍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점심시간 돼요. 예를 들면 영국 철도 회사도 아마도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오전에 출근해 가지고 일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하고 전화 통화 한번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점심시간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은 그거가 민영 회사가 되는 순간 이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은 이제 적절한 비유가 아닌데 예. 내가 지금부터 한 얘기는 잘못 들으면 그쪽에 있는 방송국에서 몽둥이들을 쫓아올지 모릅니다. 옛날에 예. 내가 갓 방송을 시작했을 그 무렵의 자료를 쭉 찾아보면요. KBS, MBC 그리고 그 1990년에 생겼던 SBS 이 3개 방송국의 그 노동 생산성이 딱 비교가 딱 됩니다. 이만한 일이 하나 이런 일이 하나 있으면 이 KBS는 하면 7명, 8명이 모여서 해요. MBC는 정확히 절반인 3명 아니면 4명이 합니다. 그런데 SBS 가면 1명이 해요. 생산성이 완전히 틀려요. 제가요. 이 새벽에 출근을 한동안 해서 요즘도 뭐 새벽에 나오는 셈인데 여기 6시가 되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에 있는 세종로 내거리에서 여러 방송사들이 오늘의 날씨를 현장 중계를 해요. 그게 이제 9시 이제 뉴스 막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방송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잠깐 1분 30초 동안 오늘의 날씨를 이야기를 하는데 6명이 나와 있는 방송사가 있어요. 일단 그 장비를 싣고 온 운전기사 그다음에 마이크를 붙잡는 우리가 흔히 볼펜이라고 부르는 마이크 그다음에 오디오맨 그다음에 이 조명장치 설치하는 사람 그다음에 작가 그다음에 저는 무슨 일을 한지를 모르겠지만 한 명 더 서 있습니다. 6명이 서 있어요. 우리가 흔히 FD라고 부르는 친구. 그런가 하면 어떤 데는 2명이서 와서 해요. 그러니까 운전사 겸 조명 설치 겸 그다음에 오디오 장치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솜털 많이 달린 기다란 오디오 마이크 들고 있는 그 일을 혼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카메라를 하고 있는 뭐 이게 아무튼 두 사람이 딱 해요. 그래서 저기도 6명이 하는 것과 2명이 하는 데가 있는데 나중에 시청자들이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아마 똑같이 보일 겁니다. 그게 똑같이 보이죠. 네. 참. 어쨌든 이게 그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요 생산성에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결핍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요. 결핍이 없으면 진보가 없습니다. 이 사기업 또 그 개인이 직접 혼자서 그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은 엄청난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늘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그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아이디어를 이제 짜내고 그리고 방법을 찾고 하는 건데
그렇지. 결핍이 없으면요. 그런 걸 찾지를 않아요. 결핍이 없는 사회는 진보가 없습니다. 참 그 형님 보십시오. 예전에 그 우리 은행에 가면은 은행 창구에 있는 그 직원들 정말 일솜씨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서 보면은 한 그 우리나라 은행 창구에 있는 직원 한 분이 하시는 일을 그쪽은 한 6-7명이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쪽 국영은행들 특히. 예, 우리 옛날 지금은 이제 은행 창구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은행 창구 있던 분들은요. 예. 이게 가령 그 100만 원, 예. 만 원짜리 예. 100장 예. 딱 잡으면 이게 101만 원이 99만 원이 한두 장. 예, 딱 잡으면 압니다. 딱 잡으면 잡으면 알아요. 그만큼 전부 다 이게 숙달되어 있죠. 네. 그 업무에 그렇게 숙달이 되면 문자 그대로 이게 옛날에 그 신문사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데스크를 맡고 있는 차장 부장들이 예 원고 딱 써가는 거 딱 보면 요새는 다 컴퓨터로 봤지만 옛날 원고제 성교도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딱 보고 매주 딱 보면 야 이게 뭐 시작부터 엉터리야. 그분들이 엉터리라고 하면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숙달된 선배들이 그 판결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부장 판사가 갓 이제 배석들이 돼서 오잖아요. 그럼 특히 그 배석이 이제 판결문 써오면 처음에 부장들이 일부러 망신을 주기 위해서 빨간 볼펜으로 줄을 쫙 긋었다는 거예요. 쫙 긋고 자기가 밑에 고쳐 쓰는 거예요. 야 새로 증세와 그러면 어디에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 부장의 이 독특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부분이 있고 아니다.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건 내가 중은 부언했구나. 오히려 이게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도록 내가 써놓았구나. 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한때 이제 한자말 없애라 이러니까 네. 가령 뭐 터잡아 어디 터잡아 이런 말 지민에 전도시켜 옛날에 이랬단 말이에요. 땅 위에 너무 떨어져서 이러지 않고 판결문 보면 지민에 전도시켜. 이런 식의 표현을 순화를 시킨 것이 사실은 언론보다는 판결문이 더 먼저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판결문에서는 쉼표 하나 그리고 글자 한자를 더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써요. 우리 바깥에서는 신문기사에는 각각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각각 어떻게 움직였다 이러는데 판결문에 각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각을 하나 빼버려요. 그렇구나. 각각이 어디 있어요. 그 의식을 못했네. 중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 내용이 많은데. 자,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 합시다. 재밌는 얘기가